이번 시간에는 국제 물류 거점으로서 어떤 물류 시스템의 네트워크, 그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물류의 거점의 형태라든지 물류가 일어나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물류 거점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물류 거점은 공업단지 중심 또는 상업단지 중심일 거예요. 그래서 물류 거점이라는 게 생산물이 많이 만들어진 게 공업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양의 물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공업단지 중심의 어떤 물류 거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 물류 거점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공업항이나 상업항 또는 중개항으로서의 국제 물류 거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출 지향적인 경우에는 공업단지 물류 거점 형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중개항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 물류 거점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국제 물류의 거점의 형태를 한 몇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물류 거점은 일반적으로 공업단지에 인접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물류의 거점들이 공업단지에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상업 시설 같은 경우죠. 상업 거점, 상업 거점인 경우에도 역시 물류 거점으로서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음, 노동력이 저렴한 궤도국 형태의 궤도 물류 거점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생산, 판매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물류 거점은 제품들이 모여서 모이는 하나의 거점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업단지 중심의 물류 거점, 상업 중심의 물류 거점, 그 다음에 어떤 궤도국에서 좀 더 저렴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어떤 물류 거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인데 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어떤 지역하고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에 얘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데 뭐 연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되죠.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품들 있잖아요. 이런 생산품들을 여기서 이렇게 음, 각각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점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부에 있던 이런 것들을 이 거점에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A라는 거점에서 B라는 거점 한 번에 이동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분배하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 왜 직접이란 말 쓰죠. 직접 기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항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물류가 시작되면 양쪽으로 다 이동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B 지점에 이렇게 A 지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B 지점에 있으면 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동되어 가고 뭐 이렇게 이동되어 가고 이동되어 가고 이동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에 이렇게 왔을 때 모든 지역을 한 번씩만 거쳐서 완벽하게 다 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외판원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판원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모든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여기가 출발점에서 모든 지역을 다 돌아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거를 네트워크 최적화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장 합리적인 경로가 어떤 경로냐라고 물으면 사실 이거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웹하는 문제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허브 시스템 자체가 그 물류 거점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항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항만을 A, B를 연결하고 이 A, B가 각각 어떤 물류의 거점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그 루트를 다 관리하기 어렵죠. 이건 루트가 여러 개가 되니까 뭐 뭐 1번 경우도 있고 2번 경우 루트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 루트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거점을 사용해서 루트를 단순화시키면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뭐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점 중심의 어떤 물류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 운송인들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허브라는 거는 거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허브의 특징은 어떤 배우지가 있는 거죠. 주변에 이 허브를 구성하는 배우지들이 있고 이 배우지의 크기에 따라서 허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주로 허브는 뭐 대도시나 이런 거 항만이나 공항 같은 데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일본 경제에서 화물량이 감소하고 허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산항이나 중국에 있는 상해항들이 이런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 이 물류 노드라는 개념을 쓰죠. 노드. 항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바다하고요. 바다와 육지의 접점이죠.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접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뭔가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해양에서 운송되는 것들, 해양을 통해서 해양 수송으로 온 것들이 육상 수단으로 바뀌는 이런 위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어떤 접점이기 때문에 이런 노드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공업과 관련된 거점에서는 공업항, 그 다음에 상업 중심의 거점에서는 무역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만들은 대부분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항만은 특징이 컨테이너화 되어 있다 그랬죠. 컨테이너화 되어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증대시키죠. 그래서 배우로서는 이런 게 있죠. 컨테이너 선박이나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기계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이게 하나의 항만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들이 배후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후 시설이 잘 갖춰진 국제 물류 거점은 그만큼 효율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항만 구성되는 주변에 있는 배후를 보면 뭐 검역 시설도 마찬가지고 통관, 뭐 게이트, 사무실, 뭐 집합소, 그다음 컨테이너 야드, 그다음에 뭐 선박이나 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배후 시설들을 구성하는 항만을 구성하는 배후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항로가 있죠. 복합 운송의 진전에다 오늘날 컨테이너 터미널은 해륙 운송을 접속하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항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류의 노드로서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많은 물류 중에서 이게 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테이너 운송의 주류를 차지하는 게 바로 항만 시설이다. 이용하기도 쉽죠.
여기 있는 항구에 있으면 이 항구에 배후 시설들이 있고 이런 배후 시설에서 육상 교통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쉽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다음 공항. 최근 들어서 좀 중요성이 증가한 게 공항이죠. 공항도 역시 하나의 물류 노드로서 작용이 돼요. 여기는 항공, 그죠? 하늘하고 육지를 만드는 어떤 접점이 돼요. 그래서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의 접점이 되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항도 뭐 활주로라든지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같은 배후 시설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통관이나 검역 시설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화물의 종류를 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그 화물 터미널에서의 어떤 이동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항은 이런 터미널 지구를 통해서 이런 배후 시설들 그런 것들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항만이 지금까지는 되게 중요한 물류, 이제 국제 물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무역에서 항만 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항공 운송이 항만 수요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항공 운송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운송 기술이 발달되는 거, 비행 기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많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다음 항공 화물 수송이 또 일반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 어떤 네트워크 구조, 어, 저기 공항과 공항을 이어주는 어떤 공항 시설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시설,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됐기 때문에 항만 시설에 비해서 항공 시설들이 유리한 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의 노드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항공 기술의 발전인 거죠. 음. 그래서 이 항공 거점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시간. 음. 이게 항만하고 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의 차이점은 시간이죠. 항만은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 배로 이동하는 건 상당히 느려요. 반면에 공항은 항공 서비스는요. 항공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물류량이 항만에서 항공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고요. 실제는 리드 타임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류에서는 뭐 고객 서비스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고객 서비스 중에서도 리드 타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상이죠. 트럭 터미널이 트럭 터미널. 얘는 우리가 트럭을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 거점에서 거점을 이동하는 이런 육상 운동, 육상 트럭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송하는 각각의 지역으로 배송하는 배송 시스템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하역을 통해 가지고 트럭에서 또 트럭으로 이렇게 바꾸는 트럭 터미널도 하나의 물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지 수송끼리의 접점이죠. 사실 우리가 육상 수송, 도로를 통한 육상 수송이 되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운전 연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유연성, 운송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육상 이동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럭 터미널도 육상하고 육상을 이어준 하나의 노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럭 터미널도 어때요? 양재동이 화물 터미널이 대표적인데 주변에 배후 시설들이 되게 많죠. 뭐 창고라든지 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화물을 뭐 적재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하역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에 대형 거리 노선을 담당하는 대형 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담당하는 소형 트럭. 그래서 대형 트럭과 소형 트럭이 만나는 곳이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스템들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자동화 하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
재고 관리라든지 창고 관리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면 더 효율성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죠. 그 다음 이제 내륙항. 국내는 내륙항이 없는데 그 운하가 발달된 지역들 있죠. 강이나 운하가 발달된 지역 같은 경우는 내륙항도 하나의 노드로서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항도 역시 내륙항하고 배우지. 항상 배우지가 중요했었죠. 우리가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배우부지가 되죠. 배우부지가 되고 임포트 보트는 내륙항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화물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터미널은 내륙 터미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소매 리테일하고 그 다음에 소매와 그 다음 제조 활동이죠. 제조 활동이라는 게 더 큰 범위예요. 일단 로지스틱 액티비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물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배우지 관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에서 이 정보 기술의 혁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라든지 물류 정보의 정보 확인, 조금 더 우리 정확하게 하면 실시간 확인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기술의 발달과 정보 기술의 영향으로 예전에는 보통 물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대형이어 됐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는데 수직적 분업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일반화되고 정보 기술이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수평적인 분업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전 산업이 궤도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우리 애플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저렴한 궤도국에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폰의 그 물류 거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궤도국이 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고부가 가치의 어떤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거리나 시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관리가 어려웠잖아요. 정보기술의 발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보기술 발달을 해서 물류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가능한 멀리 있더라도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생산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의 수급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들이 꼭 그 중국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되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거점도 역시 변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형태 생산 기지의 내륙에 분포되어 있었으니까 이 로지스틱 네트워크 구축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수평적 분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반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수입들이 일어나고 만들 때 이 배후 지역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거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에서 어떤 거점이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내륙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 거점을 항만 배후 단지로 이전하는 이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동량이. 그 거점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국제 거점, 물류 거점들이 국제 분업에 좀 크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품 산업이라든지 가공 조립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점들 사이에 뭐 생산 거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 거점처럼 가공 조립하는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거점들하고 거점들만 잘 연결해도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 거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송비가 싼, 운송이 편한 그런 곳에서 조립하고 분배하는 거점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류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 기업의 부가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물류 거점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항만이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항만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늘어난 게 바로 항공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항만보다 항공 물류로 점점점 발전되고요. 항공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항만보다 항공이 훨씬 더 많은 물류를 감당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 드론이라든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고 하면 실시간으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GPS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굳이 사람이 없더라도 24시간 계속해서 물류가 가능한 시기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항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항공을 이용한 어떤 물류 시스템들이 더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하고 대륙 이동하는 경우에도 항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대의 드론들이 그냥 컨테이너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빠른 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더라. 그 다음에 거점으로서 항만은 우리가 거점이라고 얘기하면은 해상 교통이 육상 교통 또는 항공 교통이 육상 교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고 배후 위치에서 뭐 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배송 시스템에서 어떤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면 그리고 창구 보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류 비 절감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물류 거점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이 물류 거점을 국제 물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을 많이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물류들이 항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을 좀 더 많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거점에서 항만의 어떤 기능을 보면 국제 금융이나 무역 등의 결제들이 가능하고 금융 기능도 하는 거예요. 항만 시설이. 그다음 터미널 기능도 하는 거죠. 해상교통하고 육상교통 연결하는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기능도 있었어요. 하역하고 난 다음에 반제품들을 조립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무역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관 그죠? 통관은 굳이 뭐 항만에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통관 시설들 그 다음에 보관 기능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수집 기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항만에서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고스란히 항공 시스템으로 가도 똑같은 거죠. 주변의 배후 시설들은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항만을 항구 개념이죠. 화물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정도로만 지금은 각종 사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이런 화물 싣고 화물 내리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되는 금융, 그죠? 그 다음에 창고,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하는 건가요?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거죠. 사실 물류에서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리드 타임이에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우리가 주문하면 빨리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그 다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의 단축하고 타임과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런 것들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항만보다 항공이 더 발전되는 시기가 온다면 리드타임을 확실히 주는 거죠. 항만에 비해서 항공은 리드타임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송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운송비는 아직까지 항만에 비해서 항공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뭐 드론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항공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 운송비가 항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뭐 많게는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물류 거점에서 항만보다는 물류 거점에서 공항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항만 배후 단지. 앞에서 살펴본 거랑 똑같아요. 항만과 관련된 어떤 노드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들이 동시에 통합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뭐 물건의 제조, 반제품의 제조, 보관, 물류,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항만의 배후단지는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장소다. 그래서 이게 마치 물류센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점이 되는 거죠. 거점. 노드라는 말보다 거점이 더 좋겠네요. 거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물류센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배후단지들이 만들어지면 고용 창출 효과도 역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의 물류 거점화가 만들어지고 현재는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공항의 물류 거점화도 가능한 거죠. 아마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도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국제 수평 분업이 확대되죠. 사실 항공 운송이 일반화된다고 하면 이 수평적 분업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자, 무역에 대한 어떤 운송비나 물류 비용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역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대표적인 항구였던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항공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공 거점 지역이 좀 더 국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자유무역지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항구 중심으로, 항만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물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소비, 가공, 제조, 뭐 수리, 판매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일어나는 자유무역지대들이 좀 발달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어, 항공운송이 좀 더 일반화되고 좀 더 물동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 자유무역지들이 공항이 발달되는 곳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출 가공 구역이라든지 그 화물 취급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또 효율적으로 되는 항구들 이런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된 항구들이 국제 물류의 거점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물류 시스템이 관리되는 공항이 물류 거점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어떤 경제력 상승, 향후에는 뭐가 될까요? 공항, 그죠? 공항 개발은 이게 바로 물류 거점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공항의 크기, 그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이 커야 되는 거죠. 공항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을 위한 배후 지역 이런 것들의 조성이 앞으로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국가 발전과 경제 개발에 항공 거점, 항공 물류 거점을 개발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공항이나 공항에 있는 물류를 위한 배후 시설들을 우리가 잘 갖추면 어떻게 보면 한국 물류 거점으로서 한국의 역할들이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이번 강의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라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